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서류 한 장 내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아들이 뭘 해도 잘한 거고 뭘 해도 맞는 말이고 아들 편에서 세상을 보면 며느리는 늘 모자란 사람이 될 때가 많았죠. 그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주저앉았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난 3남매 중 맞이예요. 어릴 적부터 전 부지런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빠는 타일공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였는데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한 번도 없었네요. 그만큼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아빠는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엄마는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며 저희 3남매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흘린 땀방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죠. 그런 부모님은 저에게 평생 롤모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다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제가 중학교 때 아빠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가 왔을 때였네요. 당시 아빠가 아는 업체를 통해 대규모 건축공사에 투입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빌라나 아파트 공사 한 번 들어가면 꽤 목돈이 생기던 때라 아빠가 주변 아는 타일공들이며 지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 팀을 꾸리신 후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아빠는 몇 달을 그 공사에만 매달리셨어요. 다른 일은 생각도 못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을 하셨죠. 몸이 별로 안 좋으셨던 날에도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현장에 출동하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보통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잔금을 받게 되는데 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 거죠. 알고 봤더니 원청에서 하청을 받았던 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 잠적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빠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네요. 정말 허탈한 게 뭔지 표정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물론 소송까지 들어갔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아빠는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같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셨답니다. 그 후로 아빠는 한동안 매일 술을 드시고 오실 때가 많았어요. 평소에도 약을 자주 드시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드시곤 했죠. 일도 거의 나가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단 한마디도 잔소리를 안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평소에는 술 좀 그만 마셔라, 운동 좀 해라 라며 잔소리를 종종 했는데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을 드신 아빠에게 엄마가 별말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더군요. 뭔가 싶어 나가봤더니 엄마가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저기 아침밥 해뒀으니까 동생들 깨어나면 아침 챙겨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알고 보니 엄마는 건설 현장 식당에 취직하신 거였어요. 현장 일꾼들의 밥을 차려주는 곳이었죠. 새벽부터 나가 재료를 손질하고 수십 명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오면 오후가 됐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집에 들고 오셨죠. 엄마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아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술도 줄였고 다시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네요. 그때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며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 사람 손뿌리 치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 손을 꼭 잡아줘야지. 바닥이 낭떠러지인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손을 놓아버리면 어쩌겠니?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그게 가족이라며 당연하다는 듯 얘기를 하는 엄마를 보며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위기를 넘기셨어요. 아빠는 다시 타일공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엄마는 그 후로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현장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렇게 두 분이 같이 버티고 의지하셨기에 저희 집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버티고 의지하고 그렇게 위기를 견뎌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야 부부도 손발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며 처음으로 본가에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늘 삼남매로 북적거리던 집에서 지내다 혼자 자취를 하려니 외로움이 참 많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전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 한 명과 나중에 깊은 인연이 될 줄은 그때 미처 몰랐죠. 졸업 후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된 건 제 나이 30대 초반대였어요. 대학 동기 결혼식에 참석한 날이었는데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와 딱 눈이 마주쳤고 저희는 동시에 놀랐죠. 그 사람은 예전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많은 여자 동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선배였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도 저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사실 대학 시절엔 다들 흥청망청 술도 많이 마시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는 항상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학점도 A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키도 크고 요즘 말로 훈남 스타일이라 인기가 참 많았는데 그 선배가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나중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전 예전 기억 속 멋진 선배의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콩닥콩닥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배도 제게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이라 그게 정말 좋았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되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연애 시작한 지 1년 4개월쯤 됐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게 싫진 않았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실하고 차분하고 거기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고 저희 부모님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엔 인사도 다 드렸는데 시댁에선 소식이 없길래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반대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전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좀 큰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남자친구의 상황이 좀 더 나았던 편이라 시어머니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다들 찬성을 했대요. 특히나 시아버님이 당시 공무원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뿌린 거 걷어야 한다며 아들이 얼른 결혼하길 바랐다고 하셨어요. 결국 시아버님의 고집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를 반대하고 못마땅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괜히 처음부터 미운 털 박힌 건 아닐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이 걱정하는 저더러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결혼을 엄마가 해? 내가 하는 거잖아. 평생 살 사람은 나인데 왜 걱정이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막아줄 테니까. 그 말이 그땐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말뿐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하고서 초반엔 시어머니와 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도 바쁘니 시댁에 갈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6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덧이 너무 심해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또 시어머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입덧으로 한참 고생하다 거의 몇 달 만에 시댁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있죠. 너 일 그만뒀다면서? 애 낳고 나서 일은 안 할 생각이니? 당분간은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요. 어머니, 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난 입덧해서 일 관둔 사람 처음 봤다. 하긴 좋은 기업 다녔으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중에 복직하면 된다지만 네가 다니던 곳은 임신했다고 그만두라니. 넌 어쩜 그런 회사를 다녔니? 아휴, 우리 아들 회사 정도라도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그만둔 건데요. 아이? 엄마, 그만 좀 해. 나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무섭다. 무서워. 그러게 말이야. 당신 적당히 좀 해. 누가 뭐라니? 아이, 그게 그거지 뭐.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제 편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항상 비틀어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곤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선 종종 시어머니가 집에 오곤 했는데 늘 오실 때마다 집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뭐라도 좋은 게 보이면 바로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어머, 이거 그 비싸다는 그릇 아니니? 아, 이거 어디서 났니? 넌 참 복도 많다. 복도 많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런 비싼 그릇도 쓰고 말이야. 이거 제 친정 동생이 사온 거예요. 어머님, 아유, 그래. 친정에서도 다 생각해서 이런 거 사왔을 거 아니니. 네가 우리 아들 만나니 친정에서도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것도 사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너 아들한테 좀 잘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게 다 본인 아들인 제 남편 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나마 초반엔 남편이 한 번씩 시어머니를 말렸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말은 별다른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육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첫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일찍 결혼을 하셔서 저희가 결혼했을 때야 시아버님이 은퇴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시아버님이 집안 분위기를 많이 좌지우지하셨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부터는 상황이 반전돼 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로 시댁 분위기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수입이 확 줄어들다 보니 시어머니가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어요.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가 딱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선물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드리니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네요. 뭐야? 이걸로 끝이야? 아니, 그래도 생일인데 봉투는 같이 줘야 할 거 아니니? 네? 아, 어머님, 전 생일 선물로 이걸 콕 집어주셔서 이것만 준비했는데요. 어머, 얘, 넌 생각을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내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챙겨야지. 우리 나이에 낙이라는 게 뭐가 있겠니? 봉투를 챙겨와야지. 봉투를 그 후로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봉투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명절. 생일뿐 아니라 무슨 기념일이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재하면 좋겠지만 남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재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본인 집에 대한 애틋함이 더 생기는 모양이었어요. 사실 시댁에선 늘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저희를 챙겨주신 적이 없었네요. 첫째 낳았을 때도 제가 일을 안 하니
애는 제가 다 봐야 한다고 한 번 봐주신 적도 없었고 시댁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반면 친정에선 멀리 사는 맏딸이 안쓰러워 철마다 제철 과일이며 채소, 반찬까지 해서 보내주시곤 했었죠. 그런데 그게 집에 도착하면 꼭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대? 이거 우리 다 못 먹겠다. 우리 먹을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집에 좀 갖다 드리자. 아니야, 이거 냉장고에 뒀다가 먹으면 되지. 지난번처럼 또 가지고 갔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들으려고? 그냥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둬. 왜 그래? 어차피 우리 이거 다 못 먹어. 그냥 버리느니 그래도 부모님 드시라고 갖다 드리는 게 좋잖아. 우리 엄마 괜히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하는 말에 언제까지 그렇게 다 신경 쓸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가끔씩 시댁과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첫째를 낳고 5년이 지난 후 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터울이 있으니 육아나 이런 게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크나큰 착각이었죠. 정말 하나랑 둘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첫째 돌보랴, 둘째 보랴, 정말 정신이 없었죠. 더군다나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 살림이 훨씬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가에 쓰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예, 너 우리 아들 월급 네가 관리하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리를 하다니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네가 애들 키우면서 월급 관리 다 해서 나한테 줄 돈이 없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혼자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그거지.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아주 그냥 남 좋은 일만 시켰네. 남 좋은 일만 시켰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살림이 빠듯해 용돈 드리기 어렵다는 걸 제 핑계를 대고 제가 관리해서 돈을 못 꺼내겠다고 한 거죠.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일도 안 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주고 시댁 용돈도 안 주게끔 남편을 휘어잡는 그런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더라고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다 해명을 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치 제 씀씀이를 감시하듯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 안 입던 옷을 입고 간 날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날아왔어요. 얘, 너 그거 못 보던 옷이다. 어디서 났니? 이런 건 얼마나 하니? 이거 몇 년 전에 산 건데 내내 못 입다가 이번에 입어봤어요. 새로 산 옷은 아니에요. 딱 봐도 새 옷인 것 같구먼. 뭘? 아니, 애엄마가 새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말이야. 시어머니와 그렇게 트러블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집도 이 정도의 트러블은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혼하고 8년 만에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남편이 승진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은 승진 없이 쭉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승진을 한 거죠. 남편의 승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댁 분위기는 확 달라졌어요. 얼마 후 온 가족이 모여 승진 축하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식당에 다 같이 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어찌나 했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 어깨가 아주 그냥 으쓱하다 못해 하늘로 솟구칠 지경이야. 고맙다. 아들, 주변에서 얼마나 날 부러워하던지. 아이,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하도 내 윗세대가 많아서 승진이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탄탄대로일 거예요. 엄마, 모자가 서로 맞장구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전 그저 웃고만 있었네요. 사실 남편의 승진이 딱히 빠른 편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말로는 위 직급 상사들이 안 그만두고 자리를 버티고 있어서 자기 차례가 안 왔다고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관리자급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귀도 얇고 이리저리 잘 휘둘리는 사람이 팀을 이끄는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괜히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건 얼마 못 가 알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스트레스도 전보다 심해졌을 테니 책임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도 전에는 고압적이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승진하고 나서는 아예 반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부터 애들 교육이며 주말 일정도 모두 다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시기였죠. 뭘 상의하는 법도 없었고요.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게 타이르는 게 아니라 애들을 무슨 군대처럼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책 읽어. TV 꺼 애들이 아빠랑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짧게 잘라버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애들도 점점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왜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애들이 자꾸 움츠러들고 당신이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 아, 내가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거든.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저러는 거야.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빠가 무서운 거라고. 그게 어떻게 교육이야? 그러면서 또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다툼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밥을 먹고 저더러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말을 하다가도 괜히 뜸을 들이며 멈추고 또 꺼내려다가 멈추고 그러기에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죠. 뭐야? 뭔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사실 말이야. 회사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아니, 갑자기 무슨 일? 그러더니 남편은 계속해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왔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 실적도 도통 안 나오고 팀 해체하고 권고사직 진행한다길래 당신네 팀원들 알지? 다들 어리고 사회 초년생인 거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총대 터서 나 그만두게 될 것 같아. 뭐? 그만두다니? 그걸 왜 당신이 그만둬?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 어떻게 하라고? 당장 다음 달 대출금 어쩌고. 아, 당신은 이 와중에 돈 걱정만 해? 그럼 팀원들 다 배신하고 나만 살아남아? 어찌됐든 그런 회사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야. 차라리 내가 다른 회사 빨리 알아볼게. 당신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권고사직이고 팀 해체고 총대 메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저 두 아이와 나갈 돈 걱정만 산더미였죠. 그런데 남편은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실직했다는 말을 들은 그날은 아예 잠도 한숨 못 잤네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자고 말이죠. 아마 아들 실직 소식을 듣고 부른 것 같더라고요. 위로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거겠지 생각했네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네가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렸으니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니? 잘 됐어. 이참에 좀 푹 쉬고 일하면 되지.
우리 아들 찾는 곳 많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예, 너도 괜히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하지 않겠니? 애들도 어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어머님, 예. 아니, 일을 못해서 관둔 것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남들 위해서 나서서 그런 건데 네가 칭찬을 해줘야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내가 이럴까 봐 너희들 부른 거야. 당장 다음 달 대출금 걱정에 밤새 잠도 못 잔 사람 앞에서 잘 됐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희가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간 남편이 투자한답시고 날려먹은 돈도 많을 뿐더러 애들도 이제 막 커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부른 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저 우리 아들 대단하다. 잘 될 거다. 그 말만 주고받으려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온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지켜봤어요. 구직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글쎄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만 보고 그러다 소파에 누워 TV 보고 밥 먹고선 또 눕고 낮잠 자고 이러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면접을 보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연락이 오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반복되니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는 거야?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는 것 같아? 좀 쉬자. 쉬어. 지금까지 내가 먹여 살렸잖아. 내가 뭐 앞으로 평생 놀겠대? 모아둔 돈 하나 없어? 그걸로 좀 생활비 하면 되잖아. 나도 좀 지친다. 쉬는 날도 없이 회사 생활했는데 이번 참에 좀 쉬자고 전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그동안 고작 정해진 생활비만 툭 던져놓고선 나머지는 본인 몫이라며 내내 가져가 놓고선 무슨 모아둔 돈 타령을 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남은 돈 투자하며 날린 건 본인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직장 그만두고 저러고 있다는 게 저로선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쉴 건데. 벌써 한 달이나 쉬었잖아. 모아둔 돈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된다고. 회사 알아보고 있긴 한 거지. 내가 안 알아볼까 봐. 아, 그렇게 취직이 쉬우면 당신이 어디 한번 나가서 벌어봐. 그럼. 결국 저와 남편은 다투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애들 학원 보내고 하원 도우미 쓰려고 하면 아깝다면서 저더러 애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싸움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너 남편하고 싸웠니? 아니, 바깥 사람이 기운 내서 일할 수 있게 사람이 기운을 줘야지 왜 잔소리를 해서 애 기를 죽여. 너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들볶고 난리니? 어머님, 저도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저희가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희 대출금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님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경비라도 나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지금 남편도 똑같은데요. 뭐? 아, 예. 걔랑 네 시아버님이 같니? 같아? 걔는? 아유, 됐다. 됐어. 말이나 못하면 정말 괜히 내 아들 귀찮게 하지 마.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도대체 시아버님과 남편이 다른 게 뭔지. 똑같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시아버님은 수십 년 내내 일하고 은퇴하고서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남편은 그 절반도 일을 안 했는데 쉬어도 되는 거고 그냥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안쓰럽고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언제까지 취직을 할지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엔
통장 잔고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보고 면접을 본 끝에 전 한 사무실의 파트타임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고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하는 건데 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오히려 밖에 나가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면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좀 해야 하는데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느꼈어요. 집이 아주 엉망진창 하나도 치워지지 않은 거 말이죠. 싱크대엔 아침부터 쌓인 그릇들이 그대로이고 거실은 어지러진 채고 애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며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지요. 남편은 그때도 소파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당신 애들 밥 안 줬어? 배고프다고 난린데 아직 애들 밥도 안 주고 뭐 하고 있었어? 아, 나 오늘 면접 갔다 왔어. 1시간 거리라 정신 하나도 없었다니까. 나도 피곤해. 남편은 마치 제가 전업주부였을 때처럼 뭐든 자신은 언제고 다시 일을 시작할 테고 그러니 자기가 집안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것 같더군요. 그런 남편과 정말 수도 없이 싸우며 저는 일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애들이 있으니 버티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네요. 남편은 여전히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본다는데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 뭘 자꾸 돈을 쓸 때가 있는지 자꾸만 제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여보, 이번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을 내야 할 것 같은데 돈 좀 보내줘. 전에 친했던 친구라서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보, 거기 영식이 알지? 내 초등학교 동창 있잖아. 이번에 개업을 했대. 그래서 못해도 축하금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돈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자꾸만 지인들 일에 돈을 크게 보내줬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것도 좀 아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은 인맥도 돈이라며 그럴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 제 월급만으로는 대출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모아둔 돈이 다 바닥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같이 야간 택배 물류 창고에 다니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 언니도 애들이 클 때까지 전업주부이다가 일을 시작하러 가니까 막상 다닐 만한 곳이 없었다더라고요. 매일은 아니고 주말이나 간간히 평일에 신청해서 다니면 된다길래 마침 잘 됐다 싶은 생각으로 그 언니와 같이 이천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급도 나쁘지 않고 출퇴근 버스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먼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버스를 타고 이천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다 보니 야간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면 집에 도착하는 게 아침 9시쯤 됐었거든요. 사실 물류센터 일이라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밤새 서서 분류하고 옮기고 쉬지 않고 손을 놀려야 하니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두 아이 간식이라도 사주려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주 다니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좀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퇴근 후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야간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는 좀 쌀쌀해서 목에 뭐라도 두르고 가야겠다 싶어 작은 스카프를 찾으려 옷장 문을 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옷장 문을 열고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손에 딱 뭐가 잡히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꺼내봤더니 우편물이더군요. 처음엔 그냥 고지서인가 생각했는데 그 봉투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 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서류인지, 지금까지 저한테 숨겨온 게 뭔지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어버버하며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장 집에 와서 다 설명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딱 출근할 시간이 되어 일단 출근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는지 일단 일이 끝나고서 상황을 정리하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또 밤새 일을 하고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도 잠이 도통 오질 않더군요. 머릿속엔 온통 그 서류가 계속 떠올랐죠. 안 그래도 그날은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엔 야간 일까지 하느라 피곤해 미치겠는데 버스에서 잠도 못 잤으니 몸이 아주 천근만근 너무 힘들었어요. 그저 집에 가서 씻고 좀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더군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예,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시어머니는 제 물음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요새 두고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와봤다. 근데 와봤더니 이게 도대체 뭐니? 주말마다 아들이 애들 데리고 자꾸 집에 오길래 뭐하냐 했더니만 뭐? 물류 창고 일을 하러 나가? 아니, 그런 일을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자식하고 남편을 내팽개쳐? 어머님, 내팽개치다니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저 오늘 진짜 피곤해요. 어머님,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할 건 해야지. 애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 남편더러 시댁에 가서 애들 밥 먹이라고 했니? 주부면 주부답게 할 일을 해야지. 그거 몇 푼 번다고 내가 어제 아들이 와서 아침도 못 얻어 먹었다길래 교육 좀 시키러 왔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제가 야간 일을 나간 날이면 매번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이고 애들도 맡겨놓고선 자긴 쉬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출근함과 동시에 저녁 먹으러 시댁에 갔다가 거기서 자고 제가 퇴근할 때쯤 집에 또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들으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저한테 따지고만 보는 시어머니에게도 너무 섭섭하더군요. 그저 아들 말만 듣고는 저렇게 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 얘기할 기운도 없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한 소리 한 걸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수납장 문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열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답니다. 이건 뭐니? 이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왜 여기 있어? 얼른 치워야지.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진짜 내내 일해서 피곤해요.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뭐? 알아서 해? 알아서 했으면서 이 꼴이니? 당장 저거 치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아주 온 집안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들어온 집에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몸은 이미 한계였고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멈추셨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더니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래서 우리 아들 수준에 맞는 애를 붙여주려 했었는데 아이, 부족하면 네가 맞춰 살 생각을 해야지. 10년을 살면 뭐해. 여태 내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에휴,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뒷바라지 해야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솔직히 저도 많이 참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 노력과 인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이젠 저도 더 참을 힘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수준이요? 지금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내조를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저러고 있겠니? 우리 아들이 왜 애를 보면서 안쓰럽게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지내야 돼? 고작 몇 달 쉬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눈치 주는 거니? 내 아들 그렇게 눈치 줄 거면 너도 똑바로 해야지. 시어머니는 전날 남편과 통화한 모습을 봤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저와 통화하면서 잔뜩 풀이 죽어 있으니 그게 기분이 나빠 절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아침부터 그렇게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행동은 저를 폭발하게 만들어버렸죠. 제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그 잘난 아들 수준은 어느 정도길래 남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들 힘들게 하다니 너 지금 고작 일하면서 힘든 거 가지고 그 말하는 거야? 그 며칠 일했다고 힘들어서 그따위 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천성이 순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할 수조차 없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순해요, 어머님. 아들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면서 전 방으로 들어가 어제 발견한 그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내보였어요. 이거 좀 보시고 얘기하시죠. 앞으로 저 교육시키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 교육부터 시키셔야 되겠네요. 시어머니에게 건넨 서류는 바로 노동위원회 판정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둔 게 아니었더군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이런 곳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된 거였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그게 신고까지 이어지며 결국 회사를 나온 거였죠. 해고된 남편은 또 그게 억울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는데 판정은 남편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이 한 짓이 워낙 크다 보니 손을 들어줄 수조차 없던 거였죠. 그 판정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남편이 그걸 저한테 들킬까봐 서랍 속에 몰래 넣어뒀던 거였죠. 팀원들을 위해 총대를 챘다던 그 말은 싸그리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민 서류가 있었네요. 바로 남편의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 더 있었죠. 피해자가 둘이었는데 고소당하니 합의하려고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어제 남편 서류를 살펴보던 중 합의를 했다는 서류가 있어서 보니 합의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컴퓨터로 남편 대출 내역을 보게 됐는데 신규 대출이 생겼더라고요. 그제야 이해되지 않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로 그동안 제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걸로 겨우 자기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였고요. 시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여태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 서류를 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을 보니 딱 봐도 새벽에 밤새 핸드폰이나 하다 잠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 풍경을 보고서 말을 했습니다. 왜?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당신 왔어? 왜 아침부터 와서 소리치고 있어? 남편이 주저앉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 순간 웃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확 뿌리치더니 그 서류를 남편 얼굴을 향해 뿌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너 진짜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잘린 거였어? 아, 진짜냐고. 엄마, 그러니까 이게, 야, 너 뭐 하는 애야? 대체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계속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평생 아들은 누구보다 잘났고 사고 한 번 안 치는 번듯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한참을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치자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기 바빴습니다. 아우, 엄마 아파. 아프다고. 그만해. 그만? 뭘 그만해. 이놈의 자식아.
내가 주변에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이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 전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시려거든 나가서 싸우세요. 잘난 아드님이 남 힘들게 하고 고발까지 당한 거. 지금껏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앞으로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귀한 아드님 어머님이 다시 데리고 가세요. 짐 다 싸서 보낼 테니까 앞으로 둘이 오붓하게 사시라고요. 아니, 얘야,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해야지. 진작에요?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아침부터 오셔서 이러신 거 어머님 아니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본인 아들 귀한 줄만 아는 어머님도 그렇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저 남편 놈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두 분 사이좋게 나가세요. 어서 나가시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 있어? 이것만 봐도 딱 알겠구먼. 더 얘기할 거 없고 당장 나가. 당신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아주 동네방네 소리 치면서 당신이 한 일 다 얘기할 거니까 어디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여보, 알았다고 나나가. 나갈게. 그렇게 전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제가 어떻게 더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에게도 질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질리고 더는 저도 버틸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전 이혼을 통보하고서 남편 짐까지 싹 싸서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랑 남편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락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을 두둔하는 거 있죠. 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 그 이유 어머님 실컷 들으세요. 팔은 역시 안쪽으로 굽네요. 사람 힘들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답니까?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이랑 저 못 삽니다. 아니, 안 살아요. 그러고서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편이 이혼을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네요. 어차피 제게 말도 안 하고 몰래 대출받았던 것, 퇴사 사유를 속인 것과 고소당했다는 것도 숨겨왔던 것 등 여러 가지 기망 행위들로 소송은 잘 진행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전 위자료도 청구하고 애들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게 됐죠. 재산 분할하면서 남편이 몰래 받은 대출은 공동 채무가 아님이 인정되면서 단독 채무로 남편이 막 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렇게 전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혼하고서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전 남편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렇게 자기 아들 잘났다고 유세 떨던 시어머니는 주변에 아들이 뭐 하는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도 시어머니가 동네 창피해 못 살겠다며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해서 전 남편은 투잡까지 뛰며 집에선 숨죽인 듯 잠만 잔다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전 그저 웃길 따름입니다. 전 이혼하면서 집을 처분하고 분할한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으로 일하던 곳에서 얼마 전 정규직으로 채용까지 되며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있죠.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계세요. 가족이 위기를 겪으면 그걸 다 같이 이겨내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비록 전 남편과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진정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 생각입니다. 라라의 사연극장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나 며느리를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일 말이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건데 왜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선택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더 감싸줄 법도 한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식만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이지만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자기 자식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괜히 결혼시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기보다는 부디 사회로 방생하지 말고 평생 끼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